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도 그리고 뉴욕 증시도 흐름이 네.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후반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주요적인 특징과 흐름부터 먼저 복귀해 볼까요?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4% 올라서 3,01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올라가다가 3,050포인트 근처 가니까 또 매물이 나왔어요. 국내 기관들의.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3,050포인트를 지금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되돌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1.3% 올라서 1,0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1조 5천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1조 7천억 정도 매수로 잡혀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수급으로 보면 금융투자가 1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다른 쪽은 매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느냐라는 이유를 판단을 해보면은 배당형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배당을 받아야 네. 되니까. 그리고 연말 들어서 쇼커버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만기에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흐름이 좋았어요. 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미국이 좀 조정을 좀 보였었죠.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강한 상승을 주었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오미크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4% 가까이, 다우 4%, S&P 3.8% 상승했거든요. 와, 그 시장의 예상보다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거 뭐지? 정말 시장 강하구나.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근데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오미크론 공포가 완화되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뉴스들에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의 풍부한 자금은 여전히 수익률 게임을 좀 벌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총 3천조를 3조 달러를 이제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과 그리고 오미크론의 공포 완화 이런 것들 이유를 좀 대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이 4.2%로 나왔고요. 11월 CPI가 6.8%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이나 고용이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한 부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네. 일정이나 이벤트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번 주에 뭐 지난번에 CPI 나왔고요. 14일 날 PPI가 나오고요. 그리고 15, 16일 양일간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죠.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긴축의 속도 그리고 강도를 좀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3월 안에 끝내지 않겠냐라는 뉴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월 장 1, 2개월 전만 해도 지금 예상치가 뭐였냐면은 상반기에 테이퍼링 끝내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금리 네. 인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와 그리고 강도가 좀 달라질 것인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파월 장관과 옐런 장관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했다. 네,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소위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이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고공권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면서 연준이 얘기하는 이렇게 강력한 긴축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여튼간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강력한 긴축의 정책은 악재가 분명히 맞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실제로 이것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은 악재가 있었을 때 악재를 선반영하고 악재가 발표가 되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장의 수급적 요인에서 악재의 요인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오히려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불확실성 예, 해소 그렇게들 얘기를 좀 차원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의견이 너무 상충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끝까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선물은 동시 만기처럼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2월 셋째 주 들어가잖아요. 근데 12월 들면은 연말 수급 장세가 이루어집니다. 수익률 게임이 종목별로는 수익률 게임도 있고 그리고 클로징 매매도 있고 그리고 배당량 매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미국은 뭐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 우리 시장도 3천선 이제 위로 올라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3천선 위에서 이제 부담이 그래도 있는 예, 예.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시장 방향성과 그 상승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세요? 일단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50포인트 가면 계속 매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항이다 보니. 이번에도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돌파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를 지켜보고 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2,900포인트를 일정으로 깬 적도 있고 2,900포인트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랫방향으로 하방 변동성이 클 것이냐로 또 이제 걱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벤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하고 요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우리 시장이 5개월 하락 후에 반등을 지금 12월에 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연초 효과라는 게 있죠. 시장에서는 배당량 매수와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과 11월하고는 투자 심리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깊게 하락하기보다는 이 안에 박스권에 있으면서 자꾸 위쪽을 바라보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한동안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중국을 좀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해 내내 그냥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지준을 인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해종합지수가 신고가 돌파 임박해 있습니다. 이번에 상해종합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요, 이건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돌파에서는 항상 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나오니까 결국 연말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수급도 좀 변화가 있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요. 12월에 국내 주식을 3조 7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은 어땠냐? 해외 주식은 40억 불 정도 감소한 걸 보니까 매도를 한 거예요. 어딜 팔았냐 보면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팔았고요. 해외 주식도 똑같습니다. 테슬라, 루시드, 엔비디아 순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럼 뭘 샀느냐? 팔아서 지금 현금 대기해서 내년 1월을 준비하는 자금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ETF를 많이 샀더라고요. 약 7,5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보수적 자금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 거면은 삼성전자 팔아서 그러면 반도체 ETF 사겠다. 해외 뭐 테크 ETF 사겠다. 이런 자금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 잘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3,05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돌파하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강세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데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박스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좀 더 다르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은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스닥이 좀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화되면은 그러면은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화려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특히 연말 매물이 나온 종목들이 1월에 다시 강해지는 그런 특징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코스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마감 이후부터 또 오늘 개장 전까지 주말 동안 나온 뉴스들을 통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급등했음에도 일각에서 주장한 7%까지는 오르지 않으면서 안도랠리 속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 회사로 전환합니다. 또한 지주사를 통해 250억 원을 투자해 전고체 배터리 소재 합작사를 내년 1분기 중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 천연가스 업체를 7,7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미국 미시간주에 세 번째 합작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적 성장으로 정하고 공동부연을 속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제기한 유럽연합이 합병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이슈부터 좀 굵직한 국내 이슈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뉴스들 보면은 뭐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고 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뉴스도 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급등해도 S&P 500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뭐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시장이 지금 이제 물가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권에 있을 것이냐. 2020년 내년도 가면은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베이스에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도에 대해서 이제 재정 정책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쳐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보면요. 오늘 시간이 조금 나와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삼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살았잖아요. 팬데믹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은 고성장으로 가느냐, 그래서 고물가로 가고 고금리로 가느냐, 이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고성장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고성장에 있는 전부 다들 고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죠. 우리 지난 10여 년 동안 뭐 경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 팬데믹으로 인한 독특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고성장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근데 물가만 계속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안정화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이면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자꾸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긴축 정책을 하려고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것이 완화되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도 깊은 그런 긴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금리는 5%대였습니다. 그랬다 제로금리 만들었다가 그래서 다시 2016년, 17년, 18년 요때 금리 인상을 했는데 2.75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제로금리 됐어요. 이번에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시장은 1% 정도의 시장 금리가 정말 시장을 꺾어내릴 수 있는 금리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는 오히려 뭐 상승의 재료는 아니지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충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포스코의 물적 분할, 이 물적 분할 얘기가 너무너무 시끄럽죠 지금요. 뭐 인적 분할한다, 물적 분할 얘기를 하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지수화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100% 철강 회사 포스코를 자회사로 둔다. 그래서 그걸 상장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있고 사업회사를 떼어놨는데 이게 이제 상장을 시켜 IPO를 하고 지금 LG와 SK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업회사는 좋고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고 지주회사는 저평가 받고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들이 한 30% 저평가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포스코 자회사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떨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의 지주회사에 남아 있는 소위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둘 것이냐. 근데 뉘앙스를 보면 또 그것도 물적 분할 시간이 흘러가지만 물적 분할 좀 할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물론 회사를 분할해서 성장 산업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적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의 저평가 국면을 항상 받기 때문에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 주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나죠. 사실은요. 그렇죠. 서운하죠. 예, 사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전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이제 시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지주회사, 사업회사가 있으면 예전부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딱 시작을 하면은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회사는 주가가 오르고 지주회사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 가치가 있는데? 이러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네. 주가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이다. 포스코의 문제는 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얘기가 있는데요. 안정성의 성장으로 그리고 공동 보유는 속도 조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시장에 의미가 있고 오히려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중국은 시진핑의 뭐 연임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내년 3월 되면 결정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규제 얘기가 있었고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규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이제 비껴가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준율 인하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준율 인하한 거 빼고 2010년 이후에 지준율 인하는 3번뿐이 안 했어요. 2011년도, 2015년도, 2018년도 3번뿐이 안 했거든요. 네. 2011년도에는 남유럽 피그 국가의 디폴트 시기였고요. 2015년도에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고요. 2018년도에는 미국의 금리가 2.75까지 올라갔을 때예요. 이런 경우에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의 글로벌 인덱스 자금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실제로 지난주에는 중국에 외국인 자금 들어왔어요. 상해영업 지수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하고 연관시켜서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중국이 오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시크리컬 업종이 오른다. 스타일 펀드들이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좀 이제 다른데 근데 시장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옛날에 그랬던 거 똑같이 하려고 막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화학 먼저 예, 움직이고 그래서 그게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움직였죠. 네. 네,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경기 부양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머징 마켓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신고가 난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애플이 신고가 났잖아요. 근데 신고가 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200까지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된다. 그리고 헤드셋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요 키워드를 잊지 말고 계셔야겠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러한 수혜주라든지 또 네.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사실 지지부진한 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뭐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요즘에 지난주에는 그동안에 가장 소외 보였던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뭐 크게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거는 아직 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황의 정황상 그리고 내년도의 기대에 대한 섹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뭐니 해도 다 그냥 IT에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IT 섹터 제일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IT 쪽이 가장 저평가 국면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올해 2021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높은데 내년도에도 이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 반도체 후공정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의 대표 종목 그냥 대표 종목 제가 말씀드리면 ISC나 TSE,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라는 분이 있죠. 이 분이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편리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만약에 지금 아직도 코로나 진행 상태이고 뭐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다시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미래를 빨리 진보시키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뒤로 기술이라는 거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올해 연말에 되면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내년도에 돼서 애플이나 또는 페이스북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꿨잖아요. 네. 뭐 그런 회사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주력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AR, XR이라고 표현하는 뭐 VR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가상 공간이나 그러니까 컨택트가 언택트로 들어오는 가상 공간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 가장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IT 그러면 우리 맨날 반도체만 생각하잖아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맞춤형 반도체, 소위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문해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주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IT 쪽에 계속 보시면서 거래를 하면은 지금도 괜찮고 내년도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환 속에서 내년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쪽. 오늘은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네, 종목들 또 짚어주신 만큼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아침 함께 지금 선택 오늘의 종목 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해봤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